여보세요. 119죠. 아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대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설로 길이 막혀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시에 살았다면 10분이면 도착했을 응급실. 하지만 여기는 양평 눈 속에 고립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쏟아부어 만든 8억짜리 꿈의 궁전이 한순간에 아내를 집어삼키는 감옥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층간소음도 미세먼지도 없는 완벽한 낙원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원 생활의 낭만에 취해 간과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봄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떠났습니다. 대기업 간부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은 3억 원. 아내가 보험 설계사로 25년 넘게 일하며 함께 모은 예금이 2억. 그리고 지난 20년간 살았던 아파트는 지금 시세로 7억 원쯤 됐습니다. 모두 합치면 12억 원 정도의 자산. 이 정도면 우리 부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터를 잡았고 딸도 작년에 시집을 갔습니다. 두 아이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도 하나 둘 생기며 우리 부부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제 몸은 이미 타버린 재 같았습니다. 매일 들리는 위층의 쿵쿵거림, 베란다 문을 열면 스며드는 이웃의 담배 냄새, 창문 너머로 뿌옇게 깔린 미세먼지는 숨쉬기조차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건 여유가 아니라 번아웃이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약을 먹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꿈꿔온 은퇴 생활일까?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떠나자. 도시를 벗어나서 살고 싶어.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만의 전원 생활 해보는 거야.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원주택이요?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래, 마당 있는 집에서 숨 좀 쉬며 살자고. 여보, 우리가 정말 전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시골에서 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텐데 집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아파트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지쳤잖아. 매일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어. 우리 이제 여유롭게 살아보자. 건강할 때 말이야. 아내는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동시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스트레스로 점점 말라가는 제 얼굴. 아내는 그걸 지켜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떠나요. 우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봐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결심이 서자마자 주말에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의 계획을 털어놓았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이제는 공기 좋은 곳에서 쉬셔야죠. 저도 찬성이에요. 딸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주말마다 놀러 갈 곳 생겨서 너무 좋은데요? 가족 모두의 응원과 축복. 그것은 제 선택의 쐐기를 박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도 미세먼지도 없는 곳, 푸른 산과 맑은 공기만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낭만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요. 전원 생활을 꿈꾸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 양평 일대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토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땅은 너무 외지고 어떤 땅은 경사가 너무 급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습니다.
너무 멀면 아이들이 오기 힘들고 너무 가까우면 도시와 다를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양평이 딱 좋았습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300평 대지, 땅 계약금을 넣고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아파트가 팔리고 7억 원이 손에 쥐어졌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의 전원 생활이 진짜 시작되는구나. 처음 그 땅을 봤을 때 아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탁 트인 하늘, 저 멀리 보이는 산새, 발밑에 부드러운 흙. 여보, 앞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야. 아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집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사무소를 찾아가 우리가 원하는 집을 설명했습니다. 층고를 높게 해서 시원한 개방감을 주고 싶어요. 산이 잘 보이게 큰 통유리창을 내주세요. 마당에는 데크를 깔고 작은 텃밭도 만들고 싶습니다. 전원주택 설계도가 나왔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펼쳐진 넓은 거실, 산새가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넓은 데크. 바로 제가 평생 꿈꿔온 그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전원주택은 관리가 힘들다던데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요즘은 단열재도 좋아지고 시공기술도 발전했대. 우리 건강할 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양평에 내려가 공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고 골조가 올라가고 외벽이 씌워지고 창문이 들어가는 모습.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우리 집을 보며 아내와 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거실에 앉아서 차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데크에서 아침 먹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마당에는 정성껏 조경을 했습니다.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고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300평이 넓다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가꾸려니 손이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 건축비, 조경비, 집에 들어갈 가구들을 사니 총 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2억에서 8억을 쓰니 남은 돈은 4억 원. 곧 나올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짐을 다 풀고 통유리창 앞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층간소음도 담배 냄새도 미세먼지도 없었습니다. 귓가에는 새소리만 들렸고 코끝에는 풀 냄새만 맴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당신 얼굴이 벌써 밝아졌어요. 맞아, 이거야. 이게 내가 꿈꿔온 삶이야. 하지만 아내는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겨울 되면 많이 춥지 않을까요? 이 큰 집 난방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그 정도야 괜찮아. 우리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직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원 생활의 진짜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통유리창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에 핀 꽃들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아침. 이게 바로 전원 생활이구나. 매일 아침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곧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0평 마당의 잡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사흘만 돌아서면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풀들. 여보, 이거 언제 다 베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예초기를 들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시끄럽고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62세의 제 허리는 1시간만 예초기를 돌려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초기를 돌리면서 굽었던 허리를 펴려하면 뻐근함이 올라왔습니다. 예초기의 진동 때문에 작업을 마치고 나면 손이 덜덜 떨려서 숟가락질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가꾼 텃밭에서 거둔 채소를 먹을 때만큼은 보람찼습니다. 아내가 텃밭에서 따온 상추와 토마토로 밥상을 차릴 때, 여보, 우리가 키운 거예요. 맛이 다르죠?
확실히 마트에서 사던 것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그 맛을 보면 풀베는 고생쯤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높은 층고로 설계한 거실은 개방감은 좋았지만 냉방이 문제였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찬 공기는 금방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넓은 거실을 시원하게 만들려면 에어컨을 하루 종일 돌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전기 고지서를 받아든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파트 때보다 3배나 나왔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넓은 공간, 높은 천장, 큰 유리창. 모든 게 전기를 잡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밤이면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이름 모를 벌레들이 불빛을 보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던 아내도 나중엔 체념했습니다. 시골이 원래 이런 거겠죠, 뭐. 하지만 새벽 공기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을 산책하면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편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손주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 공간. 데크에서 고기를 구우며 가족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어느 날 마당에서 풀을 베고 있는데 옆집 어르신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젊은 양반, 여기 겨울 준비는 단단히 하셔야 해요. 겨울요? 아직 한창 여름인데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좋지. 근데 겨울 되면 여기가 얼마나 춥고 힘든지 알아요? 난방비가 장난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춥나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기름 보일러 돌리면 한 달에. 어르신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열도 잘 되어 있고 보일러도 좋은 걸로 놨는걸요. 어르신은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래요,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름도 이런데 겨울은 어떨까요? 전기세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난방비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이렇게 좋은데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전기세만 해도 이런데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까? 국민연금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가진 돈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여름밤 창문을 열어두고 누워있으면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자연의 소리. 아내는 제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겨울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양평의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쌀쌀했습니다. 여보, 이제 본격적으로 보일러 켜야겠어요. 난방을 시작하던 날 저는 아직 낙관적이었습니다. 괜찮아, 단열도 잘 되어 있고 보일러도 최신형이잖아.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12월 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양평의 칼바람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거침없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커튼을 쳐도 창가에 서면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여보, 창문 쪽이 너무 추워요. 아내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돌려도 집안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모두 높은 천장 위로만 올라갔습니다. 아래쪽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온도계를 봐도 15도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보일러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무서운 식성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도 일주일이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등유를 주문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탱크 가득 채워주세요. 전화를 끊고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 그래도 한 달은 가겠지? 일주일 뒤. 기름이 한 칸밖에 안 남았네. 아침마다 보일러실 옆 기름 탱크의 눈금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칸 더 내려간 눈금을 볼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서너 번 기름을 채워야 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난방비가 150만 원. 아파트에서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돈 다 녹아내려요.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 난방비 150만 원이면 겨울 석 달만 해도 450만 원.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합치면 집 짓고 남은 여유자금 4억 원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일러 온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집에 있을 때도 최소한으로만 돌렸습니다. 외출 모드로 설정해두면 집안 온도는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춥죠? 괜찮아요. 옷 껴입으면 돼요. 우리는 집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실내에서 외투를 입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전기 난로를 놓고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의 절반은 차가운 채로 버려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침실 보일러만 돌려도 기름이 빠르게 나갔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세 겹으로 덮고 잤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이불 밖으로 나오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보일러 온도 좀 올릴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대로 버텨봐요. 서로 추운 걸 참으면서도 먼저 온도를 올리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으니까요. 매달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눈이 오면 더 추워진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여보, 아파트 생각나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시끄러웠지만 따뜻했잖아요. 난방비도 얼마 안 나왔고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아파트가 조금은 그립네. 하지만 이미 아파트는 팔렸고 우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8억을 들여 지은 이 집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선택한 걸까요? 아니야. 아직 적응 중인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원 생활의 낭만은 어느새 사라지고 생존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1월 중순 일기예보에서 폭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보, 내일 눈 많이 온다는데 준비해야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삽도 있고 염화칼슘도 사뒀잖아.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송이송이 예쁘게 떨어지던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새벽까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보, 차가 나갈 수 있게 눈 좀 치워야겠어요. 아내가 먼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집에 있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빨리 끝나죠. 우리는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진입로 쪽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현관 앞 계단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미끄러워. 제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 빙판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달려가 보니 아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어나봐, 내가 부축할게. 하지만 아내는 일어서려고 해도 비명만 질렀습니다. 아파요, 여보. 너무 아파요. 당장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쪽 진입로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폭설로 길이 막혀 있습니다. 구급차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눈 상황 보면서 가야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구급차 온대. 하지만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가 차로 데려갈게. 조금만 참아.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차에 태웠습니다. 아내는 고통에 신음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만 헛바퀴를 돌 뿐이었습니다. 빙판길 위에서 차는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젠장. 다시 차에서 내려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눈을 퍼냈습니다. 미친 듯이 삽질을 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추운지도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삽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이었다면 20분이면 응급실에 갔을 텐데 여기서는 구급차조차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구나.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경사진 길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고관절, 골절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아내를 들것으로 옮기고 구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차는 눈길을 뚫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양평에서 서울 대형 병원까지 가는 길. 평소 같으면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눈 때문에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고통에 떨었습니다. 차가워진 아내의 손을 잡고 저는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려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아내가 약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고집이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걸, 전원 생활의 낭만만 보고 현실을 무시했다는 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이 가깝다는 것,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서 의사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전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계속해야 하는 걸까?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고관절 골절이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나요?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 기간이 꽤 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입원한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전원 생활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내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다음날 아침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4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뜯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복실에 계시다가 병실로 올라가실 겁니다. 회복실에서 나온 아내는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저를 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어.
며칠 후 담당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재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최소 3개월은 집중 재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시기는 당분간 힘드실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은 현관에도 계단이 있고 2층에 침실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생활이고 안전망이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이 가깝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급 상황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며칠 후 원무과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안내가 왔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다행히 아내가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해놨습니다. 25년 넘게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우리 부부 보험을 꼼꼼하게 챙긴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 비용과 간병비는 별개였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보, 돈 걱정은 하지 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험 들어놓길 잘했죠? 그래, 당신이 잘한 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8억을 들여 지은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전원 생활은 건강할 때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치거나 아프면 도시와의 거리가 곧 생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양평 집에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저도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집 팔자. 우리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 꿈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있어야 내 꿈도 있는 거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도시. 지금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4시간 응급실, 각 과의 전문의들, 최신 장비들. 이 모든 게 도시에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전원 생활 실패한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 안 맞았던 거지. 전원 생활이 나쁜 건 아니야. 준비가 더 필요했고 우리 상황을 제대로 봤어야 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경험은 했잖아요.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맞아, 좋은 기억도 있었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8억이라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아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다. 낭만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여유보다 가까운 병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 우리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양평에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50평 정도고 땅은 300평입니다. 건축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중개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요즘 전원주택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팔려는 분들은 많은데 사려는 분들이 적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새 집이고 상태도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물로 내보겠습니다. 희망 가격을 말했습니다. 8억 들여 지었는데 7억 정도면 어떨까요?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원주택은 지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왜요? 새 집인데. 첫째로 요즘은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를 선호하세요. 작은 평수 관리하기 쉬운 집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50평은 부부만 사시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중개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전원주택은 유지비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있어요. 난방비, 전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셔서.
특히 겨울 난방비 얘기 들으면 다들 망설이세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원주택은 개인 취향을 많이 타요. 어떤 분은 산이 보이는 집을 원하고 어떤 분은 평지를 원하시고 위치, 구조, 스타일, 딱 맞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얼마 정도면 팔릴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매물 내고 반응 보시죠.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째, 3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집은 예쁜데 너무 크네요. 우리는 작은 집 찾고 있어요. 여기 겨울에 춥지 않나요? 전원주택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좀 더 평지 쪽으로 알아보려고요. 어느 날 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땅값만 계산하고 있어요. 전원주택은 나중에 다시 지을 생각이라서요. 8억을 들여 공들여 지은 집인데 그들에게는 그저 철거할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억은 너무 높아요. 5억 정도로 내려보시죠. 5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달 후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4억으로 해보시죠. 가슴이 무너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4억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관리가 부담스러워요. 우리 나이에 300평 마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난방비 얘기 들으니까 겁나네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재활을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단 오르내리기는 힘들었습니다. 4억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몇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3억 5천에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3억 5천. 8억을 들여 지은 집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3억 5천에 사겠대.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팔아요,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해요. 4억 넘게 손해보는 건데. 괜찮아요.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8억이 3억 5천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전원주택 시장이 원래 이래요.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팔 때는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적으니까요. 집을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해둔 집은 썰렁했습니다. 마당이 잔디는 잡초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산세. 지금은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가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12억으로 시작한 우리의 노후 자금. 8억을 들여 집을 짓고 3억 5천에 팔았습니다. 1년간 난방비와 생활비로 쓴 돈까지 합치면 남은 건 고작 4억이 채 안 됐습니다. 차를 타고 양평을 떠나며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 집에 우리의 꿈도 함께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배웠지. 전원 생활이 우리한테 안 맞았던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네요.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1억을 내고 작은 투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양평의 50평 집에서 살다가 온 20평 전세방은 휘좁았습니다. 여보, 좁죠? 아내가 미안한 듯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12억으로 시작한 노후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이야. 8억과 바꾼 인생 공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 저 다시 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몸은 다 나았으니까요. 괜찮겠어? 다리는? 재활도 다 끝났고 이제 괜찮아요. 보험 가방 다시 들어야겠어요. 25년 넘게 했던 보험 설계사 일. 아내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아내. 다녀올게요, 여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곧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신데 우리 회사는 좀 35년 대기업 간부 경력.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경력일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경비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괜찮아. 일이 일이지 뭐. 하지만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 넘게 양복 입고 출근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어야 한다니.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경비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단지 청소 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빗자루를 들고 단지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빗자루를 밀 때마다 낙엽이 쓸려갔습니다. 처음엔 주민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들 중 하나였는데,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니 주민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어느 날 쓰레기를 치우다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양평에서 보던 하늘만큼은 아니지만 도시의 하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 고생 많았어? 소박한 밥상 참 따뜻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아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그 말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줬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아내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층간소음은 여전하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병원이 가깝고 마트가 가깝고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아요. 어느 평일 저녁 아들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양평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주말에만 겨우 왔습니다. 이제는 퇴근길에 잠깐 들를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전원생활 완전히 실패한 걸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는 아니야. 젊고 건강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삶이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어. 겨울 난방비, 응급상황 대처, 거리의 문제. 이런 걸 제대로 생각 못했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경험은 했잖아요. 좋은 기억도 있었고. 맞아. 나쁘지만은 않았어. 다만 비싼 수업료를 낸 거지. 새벽에 출근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며 생각합니다. 35년 대기업 간부에서 경비원이 되기까지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좋습니다. 주민들과 인사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보, 지금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12억은 날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니까. 양평의 300평 마당은 사라졌습니다. 50평의 넓은 거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전원생활의 낭만을 꿈꾸는 분들께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겨울 난방비, 응급상황, 병원과의 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다면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전원생활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니라는 것. 저와 아내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소박한 일상, 하지만 평온한 매일. 이것이 우리가 찾은 진짜 노후입니다. 등 뒤로 해가 떠오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고생했어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억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61세, 32년 은행원 출신 박성우. 퇴직 후 내 이름이 적힌 간판을 걸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간판이 1년 뒤, 철거망치 아래 산산조각 날 줄은, 2억이 날아가고 경비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1년 전 이 간판 앞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2년 은행원 생활을 마치고 꿈꾸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 올해 61세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중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여신심사팀 차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죠. 32년. 그 세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서류를 검토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늦은 밤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고객 미팅이 있었고 VIP 고객 대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고 제 건강보다 실적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년까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욕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자격증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은행에서 수없이 부동산, 대출 심사를 해봤는데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몰래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고 주말마다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긴 시간의 준비 끝에 저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그날,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나 공인중개사 준비했었어. 그리고 합격했어.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뭘 해도 해내는 사람이야.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성우,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봐. 그때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제2의 인생이 곧 펼쳐질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퇴직하는 날이 왔습니다. 32년간 다니던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2억 3천만 원. 거기에 그동안 모아둔 개인 적금 7천만 원을 합치면 딱 3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차리자. 저는 서울 외곽 지역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고 적힌 곳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여기는 곧 뜬다더라. 이 동네는 5년 안에 2배는 오른다더라.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한 제 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경기도 외곽의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 코너 자리. 권리금 1억 원. 건물주는 말했습니다. 여기 재개발 확정이에요. 2년 안에 대박 나는 자리입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도전인데 제대로 해보자. 고급 목재 책상을 들였습니다. 상담용 테이블도 넓고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벽면에는 깔끔한 화이트 도배를 했고 조명은 LED로 환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박성우 부동산 컨설팅.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간판. 밤에 불을 켜면 은은하게 빛나도록 LED 간판으로 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개업하는 날, 저는 간판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여보, 드디어 사무실 오픈했어. 아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 잘 될 거야. 당신 믿어. 이제 편하게 일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2년간 남의 이름 아래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개업 첫날 아침, 저는 7시에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명함도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박성우 공인중개사 대표. 그 명함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없었고 문을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은 평일이니까 그런 거겠지. 개업 첫날이라 그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업 첫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택배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전단지를 돌리러 온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된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500장을 인쇄해서 동네 곳곳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파트 게시판, 상가 입구, 버스 정류장. 새벽같이 나가서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도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부동산 플랫폼 프리미엄 등록. 한 달에 광고비만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매물도 몇 개 받았습니다. 동네 빌라 2채, 상가 1채. 하지만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옆 건물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일했다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그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떠긴요? 다 죽어가죠. 요즘 누가 중개사무소에 와요? 지금은 다들 휴대폰으로 알아봐요. 부동산 114, 직방, 거기서 다 확인하고 집주인이랑 직거래하는 시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은행에서만 일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가 있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사무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그거 무산됐어요. 작년에 조합 해산했어요. 그게 무슨 건물주가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 재개발 확정이라고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권리금 1억을 주고 들어온 이 자리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재개발은커녕 이 동네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LED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부동산 컨설팅. 그 불빛이 갑자기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월세 12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광고비 50만 원, 통신비, 전기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달이면 500만 원, 석 달이면 750만 원. 제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1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기회가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찾아온 첫 진짜 손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전세 2억 정도로 집 좀 알아보려고요.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석 달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저는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동네 빌라 매물을 하나하나 보여드렸고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온 매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처 빌라 투룸, 전세 2억.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근저당도 없었고 집주인 명의도 확실했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을 때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말투도 부드럽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이 집 제가 10년 넘게 제가 관리한 집이에요. 깨끗하게 써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집주인분 인상이 좋으시고 괜찮은 분 같은데요? 집도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부부도 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억, 잔금 9,500만 원.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 계약이다. 중개 수수료는 7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첫 계약했어. 진짜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혼부부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갈게요. 30분 뒤, 부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 문제라도 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사기당한 거 맞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주인이요. 저희한테만 계약한 게 아니래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미소빌라 201호 이중계약 사기 주의. 그 집주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집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1,000만 원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우리 계약금 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사장님이 확인했다면서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해서 계약한 건데. 저도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집주인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럼 우린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장님 책임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입장에서는 제가 소개한 집이었고 제가 괜찮다고 했던 집주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어렵게 모은 돈이에요. 사장님, 이거 날리면 우린 정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중개 수수료 7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밖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집주인 연락처 다 드릴 테니 경찰에 고소하세요. 부부는 70만 원을 받아들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우리 경찰 신고할 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첫 수입 70만 원. 그것마저 다시 토해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맘카페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부동산 통해서 사기 당했어요. 신규 중개사무소 조심하세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개사가 확인도 제대로 안 하나 봐요. 신규는 역시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해명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평판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첫 계약은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였고 매달 250만 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실수한 거야. 다음엔 더 조심하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이었고 월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6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매물을 골랐습니다. 집주인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열람까지 모두 떼어봤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도 괜찮았습니다. 3층 빌라,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보일러도 작동 확인했습니다. 온수도 잘 나왔고 난방도 문제 없었습니다. 이 집 괜찮은데요? 부부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중개 수수료 50만 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잘 됐어. 괜찮아.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입자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집주인분이랑 통화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돌아가요.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아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집주인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입자분이 보일러 고장났다고 하는데 연락 좀 주세요.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사장님, 집주인 연락 되셨어요? 아직 연락이 안 되네요. 지금 애들이 추워서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볼게요. 저는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계기판에 에러 코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박성우 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이 보일러 고장났다고. 집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계약서에 현 상태인도라고 써 있잖아요. 하지만 입주할 때는 작동했는데 사흘 만에 고장난 거잖아요. 그건 세입자가 뭘 잘못 만진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도 집주인으로서 바쁩니다. 그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입자는 제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집주인이 뭐래요? 저는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애들이 지금 떨고 있는데.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확인했다면서요. 입주 전에 보일러 점검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작동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고 당장 추위에 떨고 있는 건 세입자 가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일러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오래된 제품이에요. 부품도 단종됐고 임시 수리는 가능한데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릅니다. 수리 비용이 얼마예요? 출장비 포함 20만 원이요. 저는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일단 수리해 주세요. 세입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내시는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할게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돈을 줄 리 없다는 걸. 임시 수리는 됐지만 일주일 뒤 다시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자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중개사가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중개했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우 공인중개사님이시죠?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저는 해명했습니다. 입주 전에 보일러 작동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문제 없었어요. 확인 설명 의무는 단순히 작동 여부만이 아니라 노후도 교체 시기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저는 보일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박성우 부동산 절대 비추. 하자 많은 집 중개함. 댓글도 달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계약했는데 문제 많았어요. 신규 중개사는 조심해야 돼요. 집주인이랑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판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매물 회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매물 빼주세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냥 다른 데 맡기려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소문 때문이라는 걸. 한 달 사이에 매물 3개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출장비 20만 원은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매물은 하나도 없었고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월세와 운영비만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인은 6개월 전에 제가 중개했던 세입자였습니다. 전세 1억 8천만 원짜리 빌라를 계약했던 30대 남자였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후 추가로 근저당 1억 5천만 원을 설정했으며 현재 사업 부도로 경매 진행 중. 전세금 회수 불가능 상황. 중개사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음. 손해배상 청구 예정.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하게 그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계약 후 2개월 뒤에 근저당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경매 신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박성우 중개사입니다. 내용 증명 받았는데. 상대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변호사랑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에는 정말 근저당이 없었어요. 그 후에 집주인이 추가로 설정한 거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 그 집주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도 계약 후에 집주인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요. 중개사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추가, 담보 설정 가능성까지 설명해야 한대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하든 말든 저는 지금 1억 8천이 날아갈 위기예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자금이랑 부모님한테 빌린 돈까지 다 넣었어요. 이거 날리면 저는 정말. 그 순간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집주인한테 연락해 볼게요. 집주인은 이미 잠적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주소지에도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2천만 원. 저는 황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계약 당시엔 정말 문제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범위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추가 담보 가능성도 일부 설명 의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재판 가면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 변호사랑 협의해서 금액 낮춰볼게요. 아마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될 겁니다. 1500만 원이요? 소송 가면 시간도 돈도 더 듭니다. 그리고 판결 나면 2000만 원 다 물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주간의 협상 끝에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금 1500만 원.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150만 원도 함께 지불했습니다. 송금 완료 후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 3억으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1억, 인테리어 5천만 원,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 이것만으로도 1억 8천이 이미 빠져나갔고, 그리고 지난 9개월간 월세와 운영비, 거기에 이번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어들인 돈은 중개수수료 120만 원뿐.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1억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보니 LED 간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부동산 컨설팅. 하지만 그 불빛이 이제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사무실에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도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부동산 접으려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지켜보기 힘들었어요. 잘한 거야. 잘 생각했어요, 당신.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건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다들 그래요. 여기 1층 상가 절반이 비어 있어요.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부동산 권리금 주고 들어와요? 공짜로 줘도 안 들어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1억은? 미안해요. 권리금은 다음 세입자한테 받으셔야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권리금 1억은 그렇게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원상복구 하셔야죠. 철거 비용은 세입자 부담이에요. 철거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400만 원. 저는 그 돈마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거 당일, 저는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목재로 만든 책상, 상담용 테이블, LED 조명. 1년 전 설치할 때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 꿈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철거 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망치질이 시작됐습니다. 책상이 부서지고 벽이 뜯겨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박성호 부동산 컨설팅. LED 간판이 망치질 몇 번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이름 석 자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년이었구나. 딱 1년. 철거가 끝난 후 저는 빈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건물주에게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순손실 1억 9,180만 원. 3억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2억이 날아갔습니다. 남은 돈은 1억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32년간 은행에서 모은 돈 퇴직금. 그 모든 게 1년 만에 다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요. 아내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그동안 당신 마음 고생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61세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1세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그런데 나이가. 저는 건강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10군데를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봤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모집 나이 무관. 저는 그 공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경비원 모집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1세입니다. 오시죠. 내일 오전에 면접 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경비원이 됐습니다. 월급 230만 원. 은행 차장 시절엔 그 3배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할 때는 대박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월 230만 원을 받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아침, 경비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택배 받는 것도 다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젊어 보이시는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해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경비실로 오셨습니다. 아저씨, 요즘 단지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네? 전에 경비 아저씨는 청소를 대충대충 하셨는데 아저씨는 구석구석 잘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행에서도 부동산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행 차장이라는 직함, 내 이름이 박힌 간판, 고급스러운 명함, 그런 것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매달 월급 23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이제 저는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돈이었고 빚이 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남은 돈 1억 중에서 조금씩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아껴 쓰면 생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꿈을 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꿈의 크기를 제대로 재야 합니다. 3억이 큰 돈처럼 보였지만 사업에서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이라 믿었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과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체면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창한 간판보다 정직한 하루가 더 값지다는 것을. 아침 6시 단지를 청소하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떳떳합니다. 61세에 시작한 새 인생. 여러분도 혹시 나이 들어 뭔가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꼭 한번 묻고 또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준비가 됐는가? 이 돈을 잃어도 버틸 수 있는가? 체면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도전하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